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경제방송에서 혹은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뭐 당연히 그러실 수 있겠지만 돈다방 미쓰리가 감히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뭐 훌륭하신 분들이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제 인생과 제가 이 바닥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와 미국이 금리 인하한데 금리 인하하면 다시 돈이 풀릴 거고 그럼 경기가 좋아질 거야. 우와 집 팔자 탈탈 털자 막 몰빵하자 이런 생각이 들 때 예, 저는 자제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요. 항상 좋을 때 더 이상 나쁠 것 같지 않을 때 그리고 한순간 위기가 있으나 그 위기를 잘 넘겨서 다시 돈이 돈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차피 돈다방 미쓰리는 제 생각을 전해드리는 방송이지 뭐 이렇다 저렇다 막 더 복잡한 어떤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요. 어떤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요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청취자분들께서 더 혼란스러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저의 생각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에서 과연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그 댐의 구멍을 과연 누가 뚫을지 우리가 조금 피곤하지만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씩 그 리스크들을 체크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선 유로존의 국가 부채 1위 국가 그리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당장 2011년도 그리스 디폴트를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독일이 너무 잘 나갔어요. 제가 유로존을 이 콩가루 집구석이라고 요즘 표현하죠. 그런데 아빠가 대기업 임원이에요. 그러면 아들놈이 물론 공부는 잘하겠죠. 그러나 좀 나쁜 친구들과 만나서 막 돈을 펑펑 써서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면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면 막아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변에서 누가 아버지가 대기업인데 아들놈의 시기가 사고를 친다. 돈을 막 펑펑 써대가지고 막 어린 나이에 막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러면 아이고 저 양반 저거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으나 아이고 자식 교육은 잘못 시켰네 라고 얘기하지. 그렇게는 얘기하지만 그 아들이 혹은 그 집안이 비참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2011년도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독일의 경제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앞서 그 7월달 첫 번째 주에는 독일 경제 지표가 부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는 독일의 산업생산 5월달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3% 증가해서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독일은요.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걸 뛰어넘어서 그 경제가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떠한 그 사회에 그 안 좋은 면들이 마치 무슨 전염병처럼 퍼져나간다라는 거죠. 당장 독일에서 도이체방크 18,000명 감원했죠. 전체 인원의 20% 감원하기로 한 겁니다. 글로벌 트레이딩 사업부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거대 화학기업 바스프 올해 순이익 전망치 30% 감소했고요. 감소 전망 떨어뜨려 놨고요. 그리고 2020년까지 6,000명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 메르켈 총리의 건강 이상설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자, 지금 독일이 이렇단 말이에요. 경제 지표가 독일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3% 증가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그동안 독일이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독일의 사회 속으로 이제 스며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자, 유로존 그리스 보면 지난 7월 7일 날 총선이 열렸습니다. 신민당이 집권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규제 금융 체제 종식을 위해서 자기가 처음에 얘기했던 공약을 뒤집고 더욱더 긴축을 강화시켜서 IMF 빚은 갚았습니다. 물론 그리스 자기네 국가 빚은 갚지 못했죠. 그런데
그리스가 지금 원래는 10월 달에 총선하기로 했는데 왜 앞당겼습니까?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치프라스 총리가 IMF 돈 갚기 위해서 국민들 허리띠를 조입시다 그러고 막 조이긴 했어요. 근데 국민들은 다 필요 없고 그냥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해주는 지도자가 좋거든요. 근데 이 치프라스 총리는 그 구제금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고 총리가 돼서 IMF 빚은 갚았지만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 국민들이 이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선이 앞당겨지게 됐던 거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스의 차기 총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경제 성장 위해서 세금 인하 등 하겠다. 이거 더 뭐예요? 돈 더 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빚더미에 앉은 그리스가 유로존으로부터 야 니네 국가 부채 줄여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가 웃기고 있네. 야 돈 풀자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유럽연합과 부딪히게 되면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아마 유럽연합 탈퇴한다고 아마 협박할 겁니다. 자, 독일에 대한 이야기, 가장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리스 부채, 제가 그 콩가루 집구석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리스는 눈쌍꺼풀 수려달라고 하는 딸내미고 독일은 가장이고, 자, 그렇다면 집 나가려고 하는 영국은 어떠냐? 일단 지금 영국은 7월 23일 날 영국의 보수당 당대표와 총리가 이제 선출됩니다. 누가 되든 보리스 존슨이 되든 제레미 헌트가 되든 둘 중에 누가 되든 노딜 브렉시트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제1야당 노동당은요. 노딜 브렉시트보다는 유럽연합에 남아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고 있죠. 영국에 만약에 새 총리가 선출된다면 야당에서는 브렉시트 관련돼서 제2의 국민투표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일단 지금 영국 문제는요. 뼛속까지 강경 브렉시트론자인 보리스 존슨과 마음이 무겁지만 노딜 브렉시트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제러미 헌터 둘 중에 누가 일단은 총리가 되든 유럽연합으로 달려가서 융커 위원장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다시 협상하자고 할 거고요. 그리고 영국 보수당 당대표가 누가 되든 일단 야당에서 총선하고 뭐 막 이러면서 이제 야당이 힘을 키워서 보수당을 누르려고 할 겁니다. 지난번에 5월 달에 열렸던 영국의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 노동당과 보수당이 참패했죠. 이게 무슨 의미였어요? 얘 빙신들아. 아니 우리 국민들이 2016년 6월 달에 브렉시트 한다고 했으면 빨리빨리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빙신들아. 니네들이 뭐하고 있냐. 이거 하느라고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라는 그 민심이 등을 돌리는 바람에 야당들이 힘이 커졌어요. 자, 이 야당들이 지금 뭘 노리고 있느냐. 어디 보수당 당대표 누가 되는지 보자. 니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호락호락 노딜 브렉시트 하게끔 만들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당장 영국에서 누가 총리가 되든 야당과 또 부딪힐 거고요. 그러니까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융커 위원장이든 우르줄라 국방장관이든 차기 그 집행위원장이든 그래 우리가 좀 연장해 줄 수는 있어. 재협상은 안 되는데 연장해 줄 수 있어 하는 내용이 그 이유가 뭐냐면요. 누가 되든 영국 내에서 총리가 새로 선출된과 동시에 영국 정치 내에서 상당히 혼란을 낳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들끼리 싸우고 니네들끼리 피 터지고 한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랑 얘기하자. 대신 니네들 피 터지게 싸울 게 10월 말까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조금 연장해 줄 수는 있어가 바로 지금 융커 위원장의 생각과 새로운 차기 위원장인 우르줄라 국방장관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영국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 노딜 브렉시트가 우려돼서 최근 2주간 파운드화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영란은행도 그동안에 영국 경제 좋아. 영국 경제 좋으니까 유럽연합 탈퇴해도 우린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까불던 영란은행도 지금 금리 인하 시사 가능성에 이제 동참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영란은행 총재가 라가르드 총재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IMF 총재로 지금 지목될 가능성 높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나 영국에서 지금 이 영란은행 총재를 IMF 총재로 지금 추천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차기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내정자인 우르줄라 독일 국방장관이 청문회에서 브렉시트 기한 재차 연기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거를 재협상이랑 같이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영국이 아까 독일에서
뭐 도이체방크, 바스프 뭐 이런 그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영국도 지금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런던의 어떤 부동산 매매가 뚝 떨어졌다라는 둥, 아니면 스타펀드 매니저 우드퍼드가 운영했던 그 펀드가 15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나가지고 너무 손실이 커서 환매 중단된 상태다. 지금 투자자들이 아우성을 부리고 있다. 뭐 영국의 어떤 스타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이 지금 파산 직전에 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노딜 브렉시트를 앞두고 영국 내에서 혼란스러운 거죠. 심리도 혼란스럽고 경기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이게 경기 저점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이고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하가 보입니다. 예, 인생이요 상당히 독합니다. 제가 제 주변 분들한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내가 얼마나 순둥이였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똥꼬발랄했고 근데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이제 일어나야지라고 기지개를 피는 순간 지하로 저를 몰아넣더라고요. 지금 영국의 상황이라든가 독일 상황을 보고 지금 경기가 저점이다 보니 지금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다시 뭔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글쎄요. 어떻게 해요? 제 손모가지를 걸까요? 저는 지금 아직 저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를 봐야겠죠? 자, 프랑스는 지난주 한 주 동안 이슈가 뭐였냐면 바로 디지털세였습니다. 전 세계 연 매출 7억 5천만 유로를 발생시키는 기업, 그리고 프랑스 내에서 연 매출이 2,500만 유로인 기업이 프랑스 내에서 만약에 장사를 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프랑스 내에서 만들어진 매출의 3%를 프랑스 정부에다 내라. 이게 바로 디지털세거든요. 영국은 2%라고 하죠. 자, 그런데 전 세계 연매출 7억 5천만 유로와 프랑스 내 연매출 2,500만 유로 이 동시다발적으로 요 두 조건에 걸리는 기업들을 쭉 추출해냈더니 구글, 페이스북 이렇게 IT 대기업들이고요. 30개 대형 글로벌 IT 기업이라고 하죠. 자,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로 인해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서 지금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이다. 이런 이야기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자, 프랑스는요, 이번 디지털세로 매년 2,500만 유로를 거둘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란 문제로 넘어가면은요, 지금 원래 미국이 핵협정을 탈퇴하고 이란한테 다시 제재를 가했죠. 뭐 금융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원유 수출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영국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영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미국은 마치 한 걸음 뒤로 나와서 총괄 지시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을 전면전에 내세우고 미국이 뒤로 빠지면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 등 이 기타 나라한테 야, 파병해. 이거 지금 요구해서 연합군을 형성하려고 있는 거죠. 제일 지금 전면전에 나선 영국이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을 억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란이 항의했죠. 야, 영국 니네가 가지고 있는 그레이스 1 그거 니네가 지금 제재 중인 시리아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는 건데? 어디로 가는지는 밝히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죠. 어이, 니네 영국 그레이스 1 억류하고 있다 이거지. 어디 두고 보자. 우리도 니네 영국 유조선 억류할 거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란의 혁명수비대 소속으로 추정되는 5척의 무장 선박이 영국 유조선 브리티시 헤스티지 호를 납포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자 영국 해군은 자국 유조선 호위를 위해서 몬트로즈함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덩커함도 걸프 해역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몬트로즈함과 덩커함이 같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덩커함이 투입되는 동안에 이 몬트로즈함은 가서 뭐 인원도 한번 이렇게 교체하고 배도 한번 점검받고 그런 시간 동안 덩컨이 가서 걸프 해역에 지키고 있다가 이제 몬트로즈함이 다 인원도 정리되고 그랬을 때 다시 이제 같이 투입되는 거죠.
제레미 헌트가 총리가 되면 해군에 대한 예산 삭감되고 있다는 거 요거 되돌리겠다. 그 얘기 뭡니까? 다시 말해서 그동안 영국이 해군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는데 내가 총리가 되면 해군을 확장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란은요, 핵합의에서 제안한 상한선 3.67%를 초과해서 4.5%로 높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발표했던 대로 2단계 조처 예고했는데 이거 실행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트위터에다가 대이란 제재는 곧 강화될 것이다. 상당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못 칠 겁니다. 노벨 평화상 때문에. 자, 오스트리아 빈 국제 원자력 기구 본부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미국과 이란이 붙었어요. 자, 미국은 이란 니네 핵협정 가지고 협박하지 마 씨 이러고 있고 이란 입장에서는 야, 협정 탈퇴한 주제에 뭐 이렇게 말이 많어? 라고 하면서 그 집행이사회에서 둘이 한번 붙었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전면전에 나서지 않습니다. 예, 미국이 전면전에 나서서 혹여 이란과 무력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은 물 건너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은 영국을 전면전으로 앞세우고 미국은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란 인근 해상을 항해하는 민간 선박을 보호하는 동맹군을 결성하자. 그래서 일본과 지금 협력을 타진하고 있고 한국도 파병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자, 미 합창 의장이 몇 주 내에 어떤 국가가 이런 구성을 지지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뭡니까? 몇 주 내에 이제 영국은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죠. 일본 참여할 거고요. 한국은 미국이 까라면 까는 거니까 분명히 파병할 겁니다. 자, 그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도 아마 분명히 포함될 거죠. 그럼 영국, 일본, 우리나라, 기타 등등. 이런 나라들이 이제 몇 주 내에 동맹군 결성될 거라는 얘기겠죠. 자,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자, 중국은요, 지금 지난번 G20 정상회담 오사카 편에서 미국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지난번에 G20 정상회담 오사카 편에서 중국이 키를 줬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마 제가 그렇게 뒤지지 않은 예상을 먼저 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미 지난번 그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부터 중국이 시간을 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중국은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유선으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제발, 언제 둘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전화통화로 하는 것보다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우리 서로 서류 보면서 하자. 언제 할래? 근데 지금 대면 협상은 미정입니다. 이거 누가 안 만날까요? 저는 중국이 안 만나준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콩 때문에. 왜? 당연히 테이블에 앉으면 미국이 들이대면서 빨리 계약서, 야, 빨리 콩 이거 54만 톤 이거 한다고 해. 압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중국이면, 야, 우리 무역 협상하자. 야, 어떻게, 니네가 워싱턴으로 와. 그러면 제가 중국이면,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움직이겠네, 야, 그러면 안 돼? 그럼 우리가 베이징으로 갈까? 여기 별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우리 일단 전화로 하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중국은요,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이라는 중국판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지금 협상하려고 한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중국이 뭐 했습니까? 미국으로부터 뭘 얻어냈습니까?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과 안 받게 됐고, 그리고 화웨이에게 미국 기업의 수출 면허 발급하는 거 얻어냈습니다, 중국이. 그리고 언론에서는 크게 공개하지 않았지만 작년 7월 6일 날 500억 달러 중에서 340억 달러에 처음으로 부과됐던 25% 징벌적 관세,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면제받았어요. 중국이요, 완전히 이긴 게임이에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왜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너무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만만하게 본 게 아니라 트럼프가 자기가 너무 우월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사실 중국을 조지기로 결정했을 때는요, 작년에 5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하고 그 500억 달러도 또 340억, 160억 쪼개지 말고 아예 그냥 중국산 제품 모든 거에다가 25% 관세 완전히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초전 박살을 냈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질 않았어요. 뭐 어차피 우리가 이길 게임인데 뭐 한번 생색이나 한번 내보자. 그래서 협박하고 500억 달러 관세한다고 했다가 340억 달러 하고 160억 달러 또 하고 2천억 달러에 대해서 또 10% 관세 때렸다가 또 최근에 25% 때리고.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관세를 때렸지만 그게 오히려 지금 부작용이 된 거죠. 중국 같은 나라는 정신 못 차리게 초전 박살로 끝냈어야 되는데 너무 중국 시진핑과 그 외의 참모들한테 이 짱구를 굴릴 수 있는 기회를 너무나 많이 뺏겼습니다, 미국이. 자, 중국은 이렇게 지금 미국에게 많이 얻어냈고, 하다못해 지금 중국판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협상 카드로 들이대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은 뭐 하고 있습니까? 빨리 콩을 비롯해서 농산물 사줘. 이거 니네가 안 사주면 이거 썩는단 말이야. 지금 미국 똥줄 탔어요. 자, 중국 6월 달 말 기준으로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조 1192억 달러입니다. 전월 대비 182억 달러 증가됐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 중국의 외환 보유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잠깐은 이렇게 한 소폭 줄긴 했지만 작년 10월부터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2%가 될 것이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5.8%가 될 것이다. 자, 왜 2021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5.8%밖에 안 보니? 아, 중국 은행권이 대규모 여신을 지속할 만큼 자본 건전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 언제까지 중국이 계속 저 죽을 때까지 중국이 계속 6%대 성장해야 되나요? 아니,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3.1% 됐다고 막 흥분했는데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바닥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때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완만한 상승을 보이게 되는 거죠. 즉 그러니까 물론 저는 중국을 걱정하긴 합니다만 이 피치에서는 마치 아이고 이제 중국 경제성장률이 6%가 깨질 거야.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성장률이라는 거를 볼 때는요. 그냥 이제 중국이 예전에 막 두 자릿수 성장했다가 2015년도에 7% 깼잖아요. 그때 되게 충격 먹었죠. 아, 그게 뭐가 충격 먹을 거예요? 언제까지 중국은 계속 7% 성장해야 돼요? 그거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이제 중국도 저는 5.8%가 아니라 중국도 이제 어느 순간에 한 4%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못 살다가 갑자기 잘 살게 될 때 우악 성장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요. 예. 우리가 그런 걸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런 어느 정도에 도달했을 때 뭔가 만족감이 되고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요. 2021년도에 5.8%도 전 높게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저는 중국의 금융시장은 걱정하고 있죠. 자, 중국이 세계 각국에 빌려준 돈이 세계 경제 규모의 6%를 초과하고 있다. 5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다. 자, 문제가 뭐냐? 걱정되는 게 뭐냐면 못 사는 나라. 물론 미국도 중국 돈을 쓰고 그렇지만 미국이 쓰는 즉 선진국이 중국 돈을 갖다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 사는 나라들 신흥국가 개발도상국의 80%가 지금 중국한테 돈을 빌리고 있다고 하죠. 문제가 무엇이냐? IMF나 세계은행에서 어느 나라를 구제 금융하는데 몇십억 달러를 주고 이런 것들은 다 이 통계가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신흥국가 개발도상국들한테 빌려준 돈은요. 추적이 불가능해서 지금 이 돈이 얼만큼 풀렸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유동성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세계 경제 저점이라고요? 멸치 똥 씹는 소리입니다. 진짜 이게 조금 더 센 얘기로 정말 제 목숨까지 걸고 싶을 정도로 너무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자, 화웨이는요, 중국 은행들로부터 신디케이트론 방식으로 15억 달러 조달받았죠. 자, 신디케이트론이란 중국의 화웨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중국 은행들이 같은 기간, 같은 조건, 같은 금리, 그렇게
화웨이를 돕기로 한 거죠. 이게 한낱 개인이면 여러 은행에서 똑같은 금리, 똑같은 금액, 똑같은 기간으로 대출받기는 어렵지만 중국몽인 화웨이이기 때문에 중국이 도와주자. 그래서 화웨이한테 대출을 지급했습니다. 재밌는 건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릴 때 이런 말씀 해드렸죠. 화웨이가 미국으로부터 제재가 풀리자 대출을 받습니다. 왜? 제재될 동안에 화웨이가 대출을 받는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화웨이 제재 안 풀어줄 겁니다. 왜? 조금만 조지면 화웨이 더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어이구, 쟤네가 지금 자금이 안 도는구나. 그러면 조금만 더 돈줄을 죄면 더 은행에서 이제 화웨이한테 돈을 안 빌려줄 거고 그럼 화웨이가 부도나서 망하겠지. 이럴 거기 때문에 화웨이가 버텨서 결국 일부 제재 해지 카드 받고 이제 돈을 빌리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우신지 이제 느끼시겠죠? 자, 미국은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군에서 중국산 드론 사용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됐습니다. 6월 27일 날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2020년 회계년도 국방수권법 법안이 통과됐고요. 자, 문제는 중국 드론 80%가 지금 미국과 캐나다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다가 무기 판매 승인한 조치에 관련돼서 무기 판매 과정에 참여한 미국 기업 제재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주객이 전도됐어요.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계속 중국을 막 제재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풀어주고 있고 중국이 중국판 블랙리스트든 어떤 명분이든 가지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내려놔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이거 아마 어려워질 거예요. 자, 터키는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임기가 남았으나 에르도안 대통령은 금리 인하 요구를 하면서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하고 부총리를 신임 총재로 임명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7월 달 터키는 100bp 인하할 가능성도 제시했고요. 자, 뉴욕타임즈는 안 돼. 터키 금리 인하하면 큰일 나. 그나마 지금 25%니까 나은 거지라고 현행 25% 유지해야 된다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S-400 러시아제 대공 미사일 요거 부품 일부 인도받았고 2차, 3차 같은 경우에는 늦여름쯤에 받을 거라고 밝혔죠. 자, 미국은 2분기 실적 전망 S&P 500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2% 이상 감소할 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는 오랫동안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즐겼다.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엄포만 놓았을 뿐 구체적인 액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보잉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상반기 항공기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고 신규 주문은 119건이 오히려 주문 취소됐습니다. 대신에 사우디아라비아 저가항공사 이 플라이어 딜이 737 맥스 50대 구매 계약 철회했고요. 여기에 이제 대신 논했던 곳이 바로 에어버스입니다. 자, 금리 인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압박했다. 자, 6월달 고용지표가 경고했다. 그리고 6월달 뉴욕 연방은행 준비가 발표했던 6월달 기대 인플레이션이 5월 달에는 향후 1년 기대 인플레가 2.5였는데 6월 달에 조사해봤더니 2.7%로 상승했더라. 자, 6월 달 고용지표 좋았고 그다음에 향후 1년 기대 인플레 좋아서 야, 요거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6월 달에 금리 동결에다가 투표하고 연말까지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지난주 초반에 근시일 내 반드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머 어떡하면 좋아. 고용지표 잘 나왔고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단행할 필요 없다라고 했어. 어머 어떻게 하지? 라고 우려를 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원과 하원의 증언을 통해서 금리 인하 거의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할 것 같다 말 것 같다라는 걸 떠나서 시장에서는 야, 저건 금리 인하 하는 거네 라고 땅땅땅 확정받자 다시 시장에서 자, 50bp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bp는 예방적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난번에 그렇게 경제가 좋아서 막 경제가 너무 좋아서 환장할 정도로 경기가 좋을 때도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한 번에 50bp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50bp를 인하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그거를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7월 말에 25bp 금리 인하했을 때 실망감이 커질 거고요. 물론 또 앞으로 할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당장 투자자들은 눈앞에서 50bp를 원하지만 25bp밖에 주지 않는다면 시장은 실망할 겁니다. 그리고 7월 하순에 영국의 보수당 총재가 나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요, 고용지표가 잘 나와도 증시가 하락했고, 왜? 지금 시장은 경기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금리 인하에 꽂혔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거의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제 하반기가 되면요. 금리 인하 50bp 안 하고 25bp면 어떻게 하지부터 시작해서 미리 선반영된 금리 인하 이제 재료가 소진됐고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가 이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분기 실적 우리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 있고요. 7월달 썸머랠리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7월 15일 내일 방송에서 또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 또 꼼꼼히 챙겨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